예, 오늘부터 지리의 힘으로 독서 토론 모임을 시작하는데 오늘 제1장 이기영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산 우리교회 이규영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리의 힘이라는 책으로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독서 토론을 하게 됨을 반갑습니다. 책을 보면서 그동안에 뭐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이게 여기저기 조각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참 이 저자가 참 내용을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여러 가지 그 정치 경제 그 모든 것을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는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 나라의 운명이 정해지고 바뀌는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만큼 우리는 어, 세계 패권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항상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이제 나라의 사례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우리 한민족 5천 년의 역사 동안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운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좀 떼놓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어떻게 중국의 그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것을 그 혜택을 보고, 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그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서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뭐 바로 본론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서문이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쭉 넘어가고 나서 중국을 들어가겠습니다. 서문. 우리의 모든 삶은 지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왔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사막이나 산악, 강, 호수, 바다 등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지정학이라고 하는데,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적 요인들을 통해 국제적 현안을 이해하는 방식을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산맥이나 하천, 기후, 인구, 문화 지역, 천연자원 등이 어떻게 정치나 경제, 언어, 종교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학문을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역대 세계를 패권을 이끌었던 패권국들은 모두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여서 패권적 지위를 누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중국의 큰 테마는 4천 년 만에 대륙의 나라에서 해양 강국을 꿈꾸다는 큰 테마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중국의 그 지리적 지정을 나타내는 그 지도인데요. 어, 아시아, 동중국, 어, 아시아에서도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그 가운데 거대하게 대륙에 걸쳐 있는 이 중국을 보니까 굉장히 이 중국은 영토가 세계 3위입니다. 러시아와 캐나다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과 약간 어떤 데 미국이 맞서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이랑 뭐 3, 4위를 다투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어, 아마 조만간 1위 자리 뺏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데, 혹시 벌써 추월했나요, 인도가? 근데 14억에서 지금, 좀 더 이제, 중국은 인구가 줄고 있고, 인도는 늘기 때문에 조만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 문명권이죠. 대륙 문명권.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이런 중동과 아시아와 서유럽을 이끄는 그런 고대부터 이런 실크로드라는 이런 통해서 이 대륙 문명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가
서양으로 가기도 하고 서양의 문물이 중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쭉 꽤 오랫동안 대륙 문명권의 중심부로 살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중국의 역대 왕조별 현재 중국의 땅을 기준으로 한번 땅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어, 그러니까 제 왼쪽에 이제 그 BC 2000년경에 중국의 그나마 초보적인 나라 형태를 갖춘 나라가 뭐 은나라 또는 뭐 상나라라고 하는데 요, 요, 요 정도 형태를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 BC 1000에서 70년대 이제 주나라 이렇게 그다음에 그 더 밑으로 이제 삼국시 진, 한 이게 이게 또 춘추전국 시대가 이렇게 이끌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난립하다가 드디어 이제 진이 나라를 통합했죠. 그래서 이 진은 나라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굉장히 문물이 많이 발달하고 강력한 지도력 그리고 흔히 하는 진시황제 요 시대에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이 한으로 이어졌고 또 한이 이제 삼국시대로부터 분열되었다가 다시 이제 어, 나라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왕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음, 그 56으로 또 쪼개졌다가 어, 주후 이제 580년 경에 이제 다시 수나라가 중국 정부를 통합했죠. 통합했지만 그렇게 길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당나라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중국을 통일하고 그한 300년 동안 이어졌지만 그러다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또 이제 송나라로 이어졌다가 근데 요때 이제 특히 어, 여진족, 뭐 거란족 그런 또 막 나라들이 난립하다가 이제 그 몽골의 힘을 키워가지고 몽골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몽골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사상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제 중국 전체는 이제 몽골적인 원나라가 지배를 했고 그 이후 근데 원은 되게 짧게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그러니까 원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전통 한족이 아니라 이민족이 지배받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명예주원장에 의해서 1368년에 다시 중국 한족이 중국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회복했고 근데 이 중국 명나라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다가 다시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을 기후로 나라 군적이 쇠하여져 가지고 만주에서 일어난 그 후금 그러니까 여진족의 후에 후금에 의해서 새로 키운 청나라가 다시 나라를 키워서 중국 전체를 점령하고 이때 아마 최대의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18세기, 19세기까지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천하의 주인이다, 중심이다라는 생각에 굽히지 않았는데 이미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이 굉장히 산업화가 기계화되고 발달하면서 생산이 수산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남아도는 이것들을 팔고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건설하게 되면 이때 식민지 장탈전이 많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서구 유럽은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나라들이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중동과 남미와 그러다가 이제 아시아까지 오게 되면서 중국 그다음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야금야금 이게 침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영국의 아편 전쟁이 있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조금씩 항구를 개방하고 이제 대륙 확대되면서 이렇게 치다 보니까 중국이 의외로 강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서로 먹겠다고 찾아서 먹고 그러다 이제 청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제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여전히 국제 정사는 영국이 패권을 차지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일본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요 19세기 당시에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영국이 차지했는데 영국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해서 러시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관리하는 나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극동 아시아까지 오니까 이 아시아를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좀 러시아 남하를 막고 세력균형을 이룰 나라를 찾다가
처음에 조선에게도 접근을 했지만 조선은 당시에 그 왕조 고종은 그런 국제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인지도 하지 못하고 근데 일본이 재빠르게 그런 1854년 개항을 통해서 근대화를 빠르게 이루었고 그 국제 정세를 그 익힌 일본이 그 어, 영국을 대신해서 아시아에서 그런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어, 조선을 청으로부터 떼어냈고 그다음에 조선을 먹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또 막고자 또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일본이 조선을 먹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계속해서 이제 만주국을 만들고 돌아가서 중국 본토를 집착하는 그런 패권 야욕을 보임으로 중국이 아주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 그 시대적 배경이 1918년 이후에 전 세계에 그런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해서 그 공산 세력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됨으로써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중국의 또 전통적인 그런 국민당이랑 그런 대적점을 치르게 되었고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밖으로는 일본과 싸워야 되고 안으로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는 그런 내전 상태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당이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의 그 화려한 그런 전술 때문에 점차 밀리다가 와르르 밀려서 어느 이제 1949년에 중국 전체가 이제 공산화가 되어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지도를 보면 다 알 수 있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 중국 국민당 세력은 이 중국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제 대만, 타이완 섬으로 쫓겨나게 돼서 이제 세력이 위축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이후로 이제 중국은 공산당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청나라까지는 그런 중국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지만 공산당이 집권을 한 뒤로는 과거에 있던 모든 사상들을 배격하고 이제 공산당 그런 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들의 자기 취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숙청하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졌습니다. 이게 현재 중국의 이제 각 민족별 지도고요. 요 왼쪽에 있는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은 19세기 쪽에 여기를 점령을 했고 이 티벳 이 티벳은 1951년에 티벳을 강제로 합병을 해서 이제 지금의 현재 이 지도가 중국의 전체 지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신장 위구르 넓이가 굉장히 넓은데 인구는 한 250만밖에 안 되지만 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천연가스나 그런 어느 자원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중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라고 하고 이게 신장 위구르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국에는 이 사람들을 중국으로 이 신장으로 계속 이주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장하고 중국 본토랑 그 철도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그 물자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극복한 뒤로는 신장 위구르인들보다는 중국인들이 점점 한쪽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운동들이 많이 있었지만 중국이 아주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고 지금도 그 신장 그 인권 문제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그 압박할 가장 큰 그 이슈가 바로 신장 그런 인권 문제인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티벳 자치구인데 티벳도 1951년에 강제로 합병되었습니다. 음? 인구는 더 적어요. 한 280만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중국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험한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물자를 이동이 쉽지 않고 아주 거의 그 티벳은 거의 고립적인 아주 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했는데 중국이 이걸 합병한 이후에 아주 그 정말 그 힘들다는 그 철도를 아주 여기까지 이제 이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이 티벳에도 중국
중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 티벳도 이런 자치운동, 독립운동들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중국 계속 그런 소수민족과는 그런 분쟁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티벳이 중요한 이유가 티벳이 고지대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고 여기 물이 많습니다. 물. 이 히말라야 산맥으로 흘러나오는 그 만년설에 나오는 그러니까 중국의 지형은 서고 동조거든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황호강, 그런 양쯔강 이 모든 물들의 기원이 이 티베트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다 중국의 중원을 지나가지고 황해로 흘러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이 티벳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그들의 그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결사적으로 티벳 독립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후에 말하겠지만 이 티벳 이 히말라야 이 지역이 천연적으로 인도와 국경선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그런 어, 중간에 그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티벳을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이런 국경 분쟁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여기 북쪽엔 여기 카슈미르 지역인데 이 부분을 원래는 이게 인도 땅이었지만 중국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그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는 여기를 자기네 땅으로 하는데 중국은 뭐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중국은 남티벳인데 여긴 또 인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튼 지금 인도와 중국은 각각 핵 무장국이기 때문에 이 국경 분쟁이 있어도 절대로 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방망이나 몽둥이나 돌멩이. 왜냐하면 정말 그 조금이라도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한다는 말에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 네팔을 중심으로 이 티베트를 이 고원이 히말라야 이 지역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이런 국경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워낙 사이 험악해서 뭐 중국이 인도를 오거나 인도가 중국을 치러 가는 이 천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 히말라야 티벳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게 중국은 또 그 남쪽에는 그 베트남과도 국경 분쟁과 한번 이제 분쟁한 적이 있죠. 그 베트남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긴 하지만 어, 더 세부로 들어간 베트남이 그런 민족주의적 공산당 세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늘 그러니까 긴장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베트남인들의 그런 똘똘 뭉치는 그런 걸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국은 이제 몽골하고도 분쟁이 있죠. 국경 분쟁이. 여기 초록색이 내몽골 지역인데 이 중국 몽골 본토에는 300만 정도가 있고 여기 내몽골 지역에 한 800만 정도가 인구 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저기 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또 여기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다고 합니다. 중국이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의 모든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서구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경제가 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야심차게 그 패권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세계 패권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왜 원래 그 힘이 팽창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등에 만족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2등은 1등 하고 싶고 1등은 그 1등을 계속해서 뺏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소위 그런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패권에 중국이 도전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패권이 되려면은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사실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다 작업하기 때문에 굳이 국제적인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지만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간여를 하는데 중국도 그런 정책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루트가 그러니까 땅으로도 수입할 수 있지 그러니까 땅이 안 되면 바다가 안 되면 땅.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안 될 때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대1로라는 그런 정책을 중국이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상권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럽에서 또 뭐 그리스 통해서 이란 통해서 그 에너지를 땅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 또 어떤 분도 그런 말 하더라. 한 2년 전에 그 미국이 아프간을 급격히 철수한 이유가 이 중국이 이 아프간을 지나는 그 송유관을 주려고 하는데, 아프간의 정정이 불안해지면은 이 탈레반이 이 송유관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멀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배로 들기 때문에 중국이 힘을 빼는 전략이기도 하고, 또 여기 그 중앙아시아 이 일대에 미국은 계속해서 그 미군 기지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1대1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미국은 끊임없이 공작을 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러면 이제 바닷길로 하기 위해서 그 여러 지역에 특히 그 이런 그 스리랑카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항구를 지었지만, 스리랑카가 가난하라 돈을 그 갖지 못하니까 그 항구를 뺏어버리잖아요. 여기 또 파키스탄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아프리카 여기도 지부티, 여기 또 케냐 이쪽에 아프리카 중국이 전 세계에 그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자원을 에너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 전체 그 연합기구를 중국 돈으로 다 그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유엔이 있듯이 아프리카도 아프리카를 대표할 아프리카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 건물을 중국이 지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에 그런 컴퓨터 시스템에서 특정 시간만 되면 그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도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가 일정한 시간에 되면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그 화웨이 그 휴대폰을 퇴출한 이유가, 화웨이 전자제품에 백도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다 중국 본토로 송금하니까 미국은 그 화웨이를 퇴출했고, 아무튼 딴 얘기인데, 근데 이제 중국은 그 해상 루트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항구를 개발해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여기 어,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사이의 좁은 해역,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해상 수송로가 이어지는데, 여기를 이쪽 패권은 미국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그냥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도 바다로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고자 패권에 도전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역시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해상의 세력에 대해서 그 눈을 떴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원래 그 세계 패권국은 패권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수하게 그 중국의 패권을 넘겨주진 않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일반으로 이게 보시면 이게 어 남중국해인데, 이 빨간 선으로 이 지인 전체가 중국은 자기네 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남해 구단선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요 바다에 그 산호초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 이 산호초인데 여기다가 시멘트 부어가지고 기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게 군사기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산호초 밑에다 땅을 메워가지고 이 군사기지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다 또 활주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행기 배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 전체 막 섬에, 그러니까 중국보다 해군력이 약한 나라들은 중국이 무서워서 싫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스스로 중국은 원래는 국제법적으로 12해리만 자기의 영해인데, 중국은 이 전체가 자기네 바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냐면 지난 트럼프 정권 때 그 항해 자유작전.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인공으로 만든 이 섬은 그러니까 영해가 없다. 이 CBL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미군함이. 그래서 이제 이 항해 자유작전에 미국이 동참했고, 이제 일본도 동참했습니다. 호주도 같이 동참해요.
근데 미국이 한국한테 너희도 돌아가라니까 한국은 주저했어요. 지난 정권 때. 왜?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위의 세력과 독재 세력들이 만나는 이 가운데 이 원래 그 인공섬은 영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에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중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은 중국의 말에 따르게 되는 그런 이런 비극이죠. 이렇게 이거 뭐냐면요. 이 맨 위에 배가 뭐냐면 이게 미국의 해안 경비선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 이건 미국의 그 LA 캘리포니아 그 해안선을 지키는 그 경비함인데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그 우리나라 제주도 서해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야, 니 거기 왜 와? 아, 여기까지 우리 그 바다야, 해안선이야. 이렇게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미국은 절대로 해양 주권을 중국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그 해군력을 어마어마하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마다 거의 군함을 뭐, 떡 찍어내듯이 맨날 찍어내고 있는데 중국 자체적으로 여기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필리핀 여기까지 제1 도련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괌까지 해가지고 제2 도련선.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미국과 반반 나누자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고 미국은 뭔 소리냐? 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계속 그 해군력을 어마어마하게 증가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의 그 태평양 함대, 칠함대 전력만으로는 중국의 해군력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해군력이 어마어마하게 양적으로 굉장히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중국의 군함이 우리 동해까지 오잖아요, 동해까지. 동해에도 막 들어가고 수시로 와서 독도 군도까지 막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네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 중국은 미군의 그 접근을 막기 위해서 야, 좀 제발 나 좀 봐줘라는 제스처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군의 항모를 깨기 위해서는 아직 자기네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지대함 미사일을 많이 만들어요. 뭐냐면 이런 거 둥펑 시리즈인데 사거리 1700km, 3500km, 뭐 1800km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항모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1도련선, 제2도련선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접근 거부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근데 미국이 뭐 가만히 있나요? 미국은 이 사정거리보다 더 큰 아주 스텔스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스텔스 전폭기에 스텔스 미사일이니까 이 미사일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 미사일 사거리를 더 안으로 들어와도 이 미국의 그 방공 레이더가 이 미국의 비행기를 발견 못하고 미사일을 쏴도 그 미사일까지 스텔스니까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점점 그것을 더 크게 대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항모가 지금 두 척이 있어요. 그 랴오닝하고 산둥함이 있는데 그 랴오닝은 그 러시아에서 만들다가 만 것을 중국이 갖고 와서 이제 만든 거고 산둥함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부터는 미국의 그 지금 핵항모 같은 그 정도로 평가판으로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중국 제품이 뭐 짝퉁이고 뭐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중국은 끊임없이 해양력을 강구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은 이 정규 항모 8척을 만들어 가지고 태평양에서 미국과 견주겠다. 미국을 밀어내고 동태평양을 서태평양을 중국이 차지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급이 제일 우리는 이제 상위 클래스 배지 않습니까? 이집삼 중에 제일 상위 클래스 배인데 그 정도 되는 배들을 해마다 한 척씩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짝퉁이고 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양을 무시 못 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해군력을 빨리 증가해야 되는데 중국의 해군력이 어마무시하니까 좀 이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도 좀 부럽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중국엔 또 뭐냐면 그 대만은 중국이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벌써 작년부터 2026년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 그 시나리오를 다 짜놨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 대만의 불도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트럼프 때는 대만을 국가로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선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 중국만 했는데 지금은 투 차이나 대만도 국가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선포함으로써 대만 짓고 지키겠다. 왜냐하면 대만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을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정말 좋은 위치거든요. 이 대만만 잘 지키면은 거의 불치방모 같이 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하든 이 대만을 반드시 무력으로라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였다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점령하려면 힘들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이버 공격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만 내부를 그런 음, 혼란하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게끔 하는 그런 어, 전략을 취한다 그럽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이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략하면 일본은 미국을 도와서 대만을 도우러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일본의 선언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해요. 즉, 그러니까 미국은 대만 분쟁 시 일본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대만 돕겠다라고 선언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시진핑은 야 미국 대만은 더 가까워 미국보다 자부하고 있지만 미국은 절대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판과 오키나와 그 일본과 본토에 있는 미군의 전력을 통해 가지고 대만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 이제 그 적극적인 그 방위 그런 법을 통해서 대만을 돕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미국은 그러니까 그 대만 주변 이제 필리핀하고도 이제 동맹을 다 회복해가지고 필리핀 북쪽에 미군 군사기지가 곧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미국이 호주한테 그 핵잠수함을 아주 준다 그래요. 한 6척을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주고 그러니까 이 호주가 이 중국의 이 남중국해의 중국의 위협을 미국이 힘드니까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핵잠수함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건데 호주에게 주니까 사실 너무 배가 아픕니다. 이 미국 호주에 이 핵잠수함 6척을 2028년까지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부러운데 그러니까 이 미국조차도 그 단독이 아니라 주변의 우방국들을 통해서 중국의 패권 그 야욕을 분쇄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나서 그 미국 인도를 동원해가지고 인도의 힘을 키워줘가지고 인도와 중국이 또 땅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러니까 인도양은 인도 거야 중국 넘보지 마.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지금 항모가 2척이 있거든요. 근데 더 인도도 항모를 더 추구하려고 더 보유하려고 하고 해군력 강화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지금 GDP 규모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작년 2022년에 미국이 25조 달러, 중국이 20조 달러라고 하는데,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GDP는 허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책에 이런 비자 만리장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다 빚도 GDP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를 개발하는데 어 그러니까 집을 엄청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계속 아파트를 지어요. 한간에 의하면은 중국에 빈 아파트가 한 1억 채까지 있다 그래요. 1억 채. 중국은 지금 텅 빈 집이 1억 채까지. 미분양이 3천만 채. 그러니까 중국의 이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이 GDP 의 부채가 올라가고 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또 중앙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부채가 부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분들은 중국의 부채가 우리 한화로 한 2경원 정도였다. 2경. 부채가 2경원 정도 되니까 언제 무너져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중국의 GDP는 허상이다. 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굉장히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치포 동맹이라고 하는, 드디어 이제 한국도 정권이 바뀌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첨단 무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첨단 반도체를 수급하지 못하면 중국의 무기는 절대로 미국을 따라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했듯이 어떤 패권도 그들이 그 패권을 평화롭게 2등 국가에 넘겨준 일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이 미중 패권 싸움은 결국 저는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양국에 거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는 한미 동맹이 있지만 중국 동맹이 아니거든요. 중국은 원래 우리가 군사적으로 중국은 적입니다. 막 어떤 분들이 뭐 안미 경중 안 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 우리는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 반드시 한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에게 한국은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라는 이렇게 막 엄포와 위협을 하지만,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서 이 윤석열 정권은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이번에 다음 달에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하는데 굉장히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일본하고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한미일 삼각 동맹이 공고하게 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이 21세기 신냉전에 우리가 결국 승자의 편에 서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